38년 동안 나를 속였어. 법정이 얼어붙었습니다. 69살 남자가 아내를 고소했습니다. 숨겨진 돈은 8억이 아니었습니다. 15억이었습니다. 영수증 한 장이 38년의 거짓을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은 한 남자의 처절한 복수 이야기입니다. 이혼 신고가 수리된 날은 4월의 마지막 화요일이었습니다. 박종수는 구청 계단을 한 발 한 발 내려왔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연금 분할 통지서 한 장뿐이었습니다. 월 150만 원, 38년 결혼 생활이 마지막 정산이었습니다.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이미 짐을 빼고 딸네 집으로 간 뒤였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지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곳은 처음 보는 동네였습니다. 이혼 후 구한 원룸은 보증금 500에 월 35만 원, 반지하 6평짜리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38년 전 신혼집보다 더 좁은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방 한쪽 구석에 놓인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갈색 가방 하나, 아내가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열어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버리려고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퍼 사이로 종이 한 장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박종수는 그 종이를 무심코 꺼내 들었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계약금 3억 원, 매수인 이름은 박준혁,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박종수는 아들에게 아파트를 사준 적이 없었습니다. 3억이라는 돈을 만져본 적조차 없었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거야? 그는 빈 방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박종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돈이었다. 38년 동안 나는 뭘 본 거지? 가방 안을 더 뒤졌습니다. 서류가 쏟아졌습니다. 적금 증서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정의 명의, 잔액 3억 2천만 원, 아내의 비밀 적금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박종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적금 개설일은 23년 전이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23년을 넣은 것이었습니다. 그 돈은 전부 그의 월급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박종수는 매달 월급을 받으면 봉투째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가장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살림은 아내가 더 잘 아니까 의심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가방 바닥에서 또 하나의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전세 계약서였습니다. 보증금 2억 원, 계약자 이름은 박서연, 딸이었습니다. 박종수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아버지 내 전세금 엄마가 넣어준 거야. 딸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네 아버지, 엄마가 해줬어요. 저도 미안해서 말 못 드렸어요. 박종수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너는 알고 있었어. 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박종수는 서류를 바닥에 펼쳤습니다. 아들 아파트 계약금 3억, 딸 전세 보증금 2억, 아내 비밀 적금 3억, 합계 8억이었습니다. 38년 동안
공장에서 기름때를 묻혀가며 벌어온 돈이었습니다. 야근 수당까지 합쳐도 월급이 300만 원을 넘긴 적이 손에 꼽았습니다. 그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아내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혼할 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연금 150만 원뿐이었습니다. 집은 아내 명의였습니다. 적금도 아내 명의였습니다. 아들 아파트도 아들 명의였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38년의 결산이었다. 박종수는 가방을 다시 닫았습니다. 버리려던 가방을 이번에는 베개 옆에 놓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 박종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래전 적어둔 번호 하나가 끝 페이지에 남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후배 최도영이었습니다. 지금은 변호사가 된 그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십니까? 오래간만이네 도영아. 나 좀 도와줘야겠다. 형님 목소리가 왜 그러십니까? 38년 동안 속았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님 내일 사무실로 오십시오. 서류 있는 거 다 가지고 오십시오. 전화를 끊은 뒤 박종수는 창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반지하 창문 너머로 사람들의 발이 지나갔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 발들을 바라보았습니다. 38년 동안 가족을 위해 걸어온 길이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박종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방 속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펼쳤습니다. 볼 때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그는 수첩 첫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되찾겠다 반드시 6평 반지하 원룸에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69살 남자의 두 번째 인생이 지금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8억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38년 전 일이었습니다. 박종수가 이정희를 처음 만난 건 소개팅 자리에서였습니다. 공장 선배가 한번 만나보라며 억지로 끌고 간 자리였습니다. 박종수는 말주변이 없었습니다. 밥 한 끼 내내 고개만 숙이고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정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맛있네요. 그 한마디에 박종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결혼은 3달 만에 했습니다. 전셋집은 12평짜리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부족하다고 느낀 적도 없었습니다. 박종수는 매일 새벽 5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중소제조업체 생산 라인에서 하루 12시간을 일했습니다. 저녁 8시에 돌아오면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여보. 밥 먹고 좀 쉬어요. 박종수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세상에서 그 말 한마디가 가장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새벽에도 거뜬히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월급날이면 봉투를 통째로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이정희는 웃으며 받았습니다. 내가 잘 모을게요. 걱정하지 말아요.
박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림은 내가 더 잘 아니까. 박정수에게 그것은 의심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신뢰가 훗날 칼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들 준혁이가 태어난 해 박정수는 야근을 2배로 늘렸습니다. 아이 분유값이 필요했고 이사 비용도 모아야 했습니다. 이정희는 아이를 업고 시장을 다녔습니다. 반찬은 늘 2~3가지였고 과일은 명절에만 사 먹었습니다. 박정수는 그런 아내가 고맙고 또 미안했습니다. 4년 뒤 딸 서연이가 태어났습니다. 28평 아파트로 이사한 날 박정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정희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만하면 됐지요. 박정수가 대답했습니다. 더 잘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준혁이는 조용한 아이였고 서연이는 아버지를 잘 따랐습니다. 주말이면 네 식구가 놀이터에 나가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미끄럼틀을 타는 동안 부부는 나란히 벤치에 앉아 별다른 말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절 박정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더 바랄 것이 없다. 세월이 지나 아이들이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이정희가 처음으로 살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애들 학원비가 많이 들어요. 통장에서 좀 빼야 할 것 같아요. 박정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 내가 뭘 알겠어. 이정희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박정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이정희가 가계부를 쓰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한 적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준혁이가 대학에 들어가고 서연이도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학비는 점점 늘어갔고 박정수는 특근까지 나갔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허리 통증쯤은 파스 한 장으로 버텼습니다. 가장이니까 당연했습니다. 그때도 박정수는 월급을 봉투째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이정희는 언제나 같은 말을 했습니다. 걱정 마요, 내가 잘할게요. 38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말이 거짓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자라고 준혁이는 취직을 했습니다. 서연이도 결혼을 했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가 끝난 날 박정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끼리 좀 살자. 여행이라도 한번 가자. 이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여보, 이제 우리 차례지요. 그런데 여행은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박정수가 퇴직한 다음 달 이정희가 이혼을 꺼낸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이정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38년 동안 수천 번은 차렸을 밥상이었습니다. 박정수가 숟가락을 들자 이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만하면 안 될까요? 박정수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이정희는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각자 남은 인생 살아요. 박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된장찌개가 식어가는 동안 부부는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38년 세월이 그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박정수는 진짜 이유를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종수는 가방 속 서류를 봉투에 담았습니다. 양복은 없었습니다. 장롱에 남아있던 낡은 점퍼를 걸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69살 남자의 얼굴에는 주름만 가득했습니다. 최도영 변호사의 사무실은 시내 오래된 건물 4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최도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님, 오래간만입니다. 앉으십시오. 박종수는 인사도 잊은 채 봉투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좀 봐줘. 최도영이 서류를 꺼내 하나씩 펼쳤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서, 적금 증서, 전세 계약서. 최도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형님, 이게 전부입니까? 내가 아는 건 이게 전부야.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까? 박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도영이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습니다. 형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살림 관리가 아닙니다. 조직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겁니다. 박종수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조직적이라니. 최도영이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아들 아파트 계약금 3억. 이건 20년 전입니다. 딸 전세금 2억. 이건 15년 전입니다. 적금은 23년 전부터 매달 100만 원씩입니다. 이걸 우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최도영이 서류 한 장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형님, 이 적금 증서 보십시오. 개설 지점이 어딥니까? 박종수가 들여다보았습니다. 적금 개설 지점은 집에서 버스로 1시간 거리, 전혀 다른 동네의 은행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먼 데서 만들었을까? 최도영이 말했습니다. 가까운 은행에서 만들면 형님한테 들킬 수 있으니까요. 박종수의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아내가 매달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달려가서 100만 원을 넣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23년 동안 276번을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실수가 아니라 계획이었다는 뜻입니다. 박종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밥을 차리면서도 나를 속이고, 웃으면서도 나를 속이고, 고맙다고 말하면서도 나를 속인 거야. 최도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합니다. 아드님 아파트 말입니다. 계약금만 3억이면 잔금까지 합치면 얼마짜리입니까? 박종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아파트가 얼마짜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어디 사는지는 알았지만 그 집값을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최도영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조회했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형님, 이 아파트 현재 시세가 7억 5천입니다. 계약금 3억에 잔금 4억 5천. 잔금은 대출이겠지만 계약금 3억은 형수님이 낸 겁니다. 박종수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7억 5천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최도영이 딸의 전세 계약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세금 2억 원의 출처를 따라가니 이정의 명의 다른 통장에서 이체된 기록이 나왔습니다. 형님, 형수님 명의 통장이 하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최소 2개 이상입니다.
박종수가 물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내지? 최도영이 대답했습니다.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면 법원이 금융조회를 합니다. 그때 전부 나옵니다. 박종수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무실 창으로 보이는 하늘은 흐렸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영아, 하십시오 형님. 나 이거 끝까지 갈 거야. 포기 안 해. 최도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그러면 오늘부터 준비합시다. 사무실을 나온 박종수는 계단을 내려오며 주머니 속 연금 통지서를 만졌습니다. 월 150만 원. 소송 비용을 내기에도 빠듯한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은 아침보다 단단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박종수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아들 준혁이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엄마한테 들었는데. 아들의 목소리는 걱정이 아니라 경계였습니다. 아버지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세요. 박종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편이라는 것을 그 짧은 통화로 알았습니다. 3억을 받아놓고 아버지에게 전화 한 통 없던 아들, 지금 와서 일 크게 만들지 말라는 아들. 박종수의 턱이 굳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박종수는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가방 속 서류가 바스락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38년의 신뢰가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과연 박종수는 아내가 숨긴 재산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까요? 소송을 준비하려면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최도영이 말했습니다. 형님 가방 속 서류만으로는 법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금융 거래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박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뭘 해야 되지? 최도영이 목록을 적어주었습니다. 첫째 혼인기간 중 소득 증명, 둘째 형수님 명의 부동산 조회, 셋째 자녀 명의 재산 이전 내역.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박종수는 다음 날부터 하나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자신이 다니던 제조업체를 찾아갔습니다. 퇴직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인사과 직원이 기억해 주었습니다. 과장님 오래간만이시네요. 박종수가 말했습니다. 재직 증명서하고 급여 내역서 좀 떼줄 수 있겠나?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를 받아든 박종수는 복도 의자에 앉아 자신의 급여 내역을 들여다보았습니다. 38년치 숫자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초봉은 72만 원이었습니다. 마지막 월급은 340만 원. 38년 동안 받은 총급여는 12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숫자 앞에서 박종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12억 4천만 원. 그 돈을 전부 아내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혼할 때 돌아온 것은 연금 150만 원 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박종수는 급여 내역서를 사진으로 찍어 최도영에게 보냈습니다. 최도영이 바로 답장했습니다. 형님, 이거면 됩니다. 소득 증명은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이었습니다. 최도영이 등기부등본을 추가로 조회했습니다.
이정의 명의 부동산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던 아파트 외에 다른 지역의 소형 오피스텔 하나가 이정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매입 시기는 12년 전, 매입가 1억 2천만 원, 현재 시세 2억 3천만 원. 형님, 이 오피스텔 알고 계셨습니까? 박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듣는다. 최도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님, 형수님이 숨긴 재산이 8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종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숨긴 거야? 내가 38년 동안 눈 뜨고 코 베인 거야. 그 주 토요일, 딸 서연이가 원룸을 찾아왔습니다. 작은 비닐봉지에 반찬 몇 가지를 담아왔습니다. 아버지 식사 제대로 하세요. 좁은 방을 둘러본 서연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데서 사시면 어떡해요? 박종수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살만해. 서연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서연이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 전세금 2억이요. 엄마가 넣어줄 때 엄마가 그랬어요. 아버지한테는 비밀로 하라고. 이 돈은 엄마가 따로 모은 거라고 했어요. 박종수가 물었습니다. 너는 그때 몰랐어. 서연이가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저도 몰랐어요. 엄마가 따로 모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혼하시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엄마가 전업주부인데 어떻게 2억을 따로 모아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이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빠네 아파트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저도 알아봤어요, 아버지. 오빠네 아파트 잔금 4억 5천 중에 대출이 2억이에요. 나머지 2억 5천은 현금으로 납부한 기록이 있어요. 계약금 3억에 현금 2억 5천. 합치면 5억 5천이에요. 박종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5억 5천이라고. 네, 아버지. 엄마가 오빠한테 준 돈만 5억 5천이에요. 박종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5억 5천, 딸에게 2억, 비밀 적금 3억, 오피스텔 1억 2천, 합계가 11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8억이 아니었습니다. 11억이 넘었습니다. 서연아, 네, 아버지. 아버지를 도와줄 수 있겠어?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려고 왔어요, 아버지.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게요. 그날 밤 박종수는 최도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영아, 금액이 달라졌어. 8억이 아니야. 11억이 넘어. 전화기 너머로 최도영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형님, 이건 생각보다 큽니다. 제대로 준비합시다. 전화를 끊고 박종수는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원룸 천장의 얼룩을 오래도록 올려다보았습니다. 12억을 벌어서 전부 맡겼더니 돌아온 것은 6평 반지하. 그것이 38년 가장의 마지막 성적표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밝혀야 할 것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최도영 변호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동시에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정의 명의의 모든 금융계좌가
한꺼번에 드러나게 됩니다. 형님, 법원이 받아들이면 빠르면 한 달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때까지 형님은 아무한테도 말씀하지 마십시오. 특히 아드님한테는 절대 안 됩니다. 박종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 한 달은 길었습니다. 박종수는 매일 같은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공장 다니던 습관이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해가 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점심은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웠습니다. 연금 150만 원에서 월세 35만 원을 빼면 115만 원이 남았습니다. 소송 비용을 아끼려면 하루 식비를 5천 원 이내로 맞춰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아들 준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많이 힘들어해요. 소송 같은 거 취하하세요. 박종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듣고 계세요? 듣고 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다 지난 일인데 그냥 사세요. 박종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아, 아버지, 내 아파트 계약금 3억 어디서 났는지 아냐?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이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엄마가 모은 돈이에요. 아버지하고는 상관없어요. 박종수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뭘로 모았는데? 평생 전업주부였잖아. 준혁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왜 자꾸 파고드세요? 이혼하셨으면 끝난 거잖아요. 박종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돈이 아버지 월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한 것이었습니다. 박종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놈이 알고 있었어. 알면서 입을 다물고 있었어. 3주가 지났습니다. 최도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금융 조회 결과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오십시오. 박종수는 버스를 타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최도영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뭉치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형님, 앉으십시오. 박종수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최도영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정의 명의 금융계좌 총 8개, 은행 4곳에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형님,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금 합계 4억 3천만 원, 주식계좌 잔액 1억 2천만 원, 오피스텔 현재 시세 2억 3천, 아드님 아파트 기업은 5억 5천, 따님 전세금 2억, 합계가 15억 3천만 원입니다. 박종수의 몸이 굳었습니다. 15억이라고. 네, 형님. 15억 3천만 원입니다. 박종수는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38년의 진실이었다. 최도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자금의 출처를 따라가면 전부 형님 급여 입금 계좌에서 출발합니다. 형수님이 형님 월급 통장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빼서 본인 명의로 옮긴 기록이 20년 넘게 남아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은닉입니다. 박종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5억 3천, 자신이 평생 벌어온 돈 12억 4천만 원보다 더 큰 숫자였습니다. 이자와 투자 수익까지 합쳐 원금보다 불어난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돈을 숨기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불리기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남편에게는 한마디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최도영이 물었습니다. 형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취하하실 겁니까? 아니면 끝까지 가실 겁니까? 박종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끝까지 간다.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밝혀. 최도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각오하십시오. 이 소송은 길어질 겁니다. 가족 관계도 다 깨질 수 있습니다. 박종수가 대답했습니다. 이미 깨졌어. 사무실을 나온 박종수는 계단을 내려오다 멈춰 섰습니다. 주먹을 벽에 가만히 대었습니다. 이마를 벽에 기댔습니다. 38년이라는 시간이 먼지처럼 흩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슬픔보다 컸습니다.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온 박종수는 서류를 한 장씩 벽에 붙였습니다. 계좌 내역서, 등기부등본, 계약서 사본, 6평 벽이 서류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전쟁터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소송 서류가 접수된 뒤 박종수의 일상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연락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번호를 바꿨습니다. 딸만이 이틀에 한 번 안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밥은 드셨어요? 그래 먹었어. 반찬은 있으세요? 있어,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면 방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반지하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은 오후 2시가 지나면 사라졌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보냈습니다. TV도 없었습니다. 라디오만 하나 있었는데 틀어도 무슨 소리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박종수는 잠에서 깼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30년 전 꿈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서연이가 아버지 등에 엎여 까르르 웃던 날이었습니다. 이정희가 부엌에서 여보 조심해요, 떨어지면 어떡해 하고 소리쳤습니다. 박종수는 웃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꼭 잡고 있으니까. 그 기억이 사라지고 나서야 박종수는 자신이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69회를 살면서 혼자 울어본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박종수의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걸 끝까지 하면 나한테 남는 게 뭐지? 돈을 돌려받는다고 해도 가족은 이미 없었습니다. 아내와는 끝났습니다. 아들은 돌아서 있었습니다. 딸마저 소송이 길어지면 지쳐서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혼자가 됩니다. 박종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돈을 되찾아서 누구랑 쓰지? 어차피 혼자인데. 그날 오후 박종수는 동네 공원에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비둘기를 보았습니다. 옆 벤치에 비슷한 나이에 노인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노인도 혼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박종수는 그 노인에게서 자신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서연이가 원룸에 찾아왔습니다. 반찬통 3개를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김치찌개 끓여왔어요. 같이 먹어요. 좁은 방에서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박종수는 한참 만에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서연이가 밥을 떠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혹시 소송 그만두실 생각 있으세요? 박종수가 서연이를 보았습니다. 왜 그러는데?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만두시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박종수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 후회하지 않으실 거면 끝까지 하세요. 저는 아버지 편이에요. 박종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서연아. 서연이가 돌아간 뒤 박종수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 2개를 씻으며 손이 멈췄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 때는 설거지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정희가 늘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4식구 그릇을 빠짐없이 씻었습니다. 그것도 38년 동안. 박종수는 그릇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내가 믿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운 만큼 원망스러웠고 원망스러운 만큼 서러웠습니다.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을까? 그 생각이 가장 컸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돈이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함께 의논할 수 있었는데 왜 혼자 숨기고 혼자 결정했을까? 그 답은 박종수 자신에게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는 돈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월급을 건네고 나면 더 묻지 않았습니다. 살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뭘 하는지, 아이들에게 뭘 주는지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박종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도 잘못이 있지. 관심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새벽 2시 박종수는 벽에 붙인 서류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15억 3천만 원. 그 숫자 앞에서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실수는 내가 했을 수 있어. 하지만 도둑질은 내가 한 거야. 다음 날 아침 박종수는 최도영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영아, 그대로 진행해. 바꿀 생각 없어. 최도영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다음 주에 첫 번째 변론 기일입니다. 전화를 끊고 박종수는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망설임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첫 번째 변론 기일은 5월 셋째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박종수는 장롱에서 양복 한 벌을 꺼냈습니다. 퇴직할 때 입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지가 헐거워져 있었습니다. 벨트를 한 칸 더 졸라매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남자는 3년 전보다 훨씬 마른 얼굴이었습니다. 법원에 도착하자 최도영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오늘은 제가 주로 말합니다. 형님은 판사가 물으시면 사실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박종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맞은편에 이정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3개월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이정희는 박종수를 보자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옆에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박종수의 눈에 뜻밖의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아들 준혁이가
이정의 뒤쪽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편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박종수는 아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혁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최도영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합니다. 피고 이정희는 원고의 근로소득을 본인 명의 복수계좌에 은닉하였으며 자녀에게 원고 동의 없이 총 7억 5천만 원을 증여하였습니다. 이정희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해당 자금은 피고가 가사 노동을 통해 절약하여 모은 것이며 자녀 증여는 부부 공동 의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최도영이 즉시 응수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증여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를 증명하는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첫 변론은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자 최도영이 말했습니다. 형님, 오늘은 첫 단추입니다. 상대 측이 가사 노동 기여분을 주장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금융 기록이 있으니까 우리가 유리합니다. 박종수는 대답 대신 복도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정희가 아들 준혁이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가방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박종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는 끝내 내 편이 아니구나. 법원을 나온 뒤 박종수는 최도영과 커피를 마셨습니다. 도영아, 솔직히 말해줘. 이길 수 있는 거야. 최도영이 대답했습니다. 형님, 금융 조회 결과가 있으니까 은닉 사실은 입증됩니다. 다만 전액 환수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기여분을 고려하니까요. 형님 몫으로 40에서 50%. 박종수가 물었습니다. 40%면 얼마야? 최도영이 계산했습니다. 15억 3천에 40%면 약 6억 원입니다. 50%면 7억 6천. 박종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6억이든 7억이든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38년 동안 나를 속였다는 사실, 그것을 법정에서 만천하에 밝히는 것, 그것이 박종수에게는 돈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두 번째 변론 기일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금융거래 내역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정희 명의 8개 계좌의 23년치 거래 기록이 법정에 공개되었습니다. 매달 같은 날짜에 박종수의 급여 계좌에서 이정희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 선명했습니다. 이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정희 측 변호사가 재판장에게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잠시 의뢰인과 상의가 필요합니다. 재판장이 허락했습니다. 이정희가 변호사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습을 박종수는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최도영이 속삭였습니다. 형님, 상대 측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음 변론에서 결정적 증거를 하나 더 제출하겠습니다. 뭔데? 오피스텔 매입 자금 출처입니다. 이건 형수님이 설명할 수 없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박종수는 이정희와 마주쳤습니다. 복도에서 3미터 거리였습니다. 이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아니 박종수 씨,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박종수는 멈춰섰습니다. 한참 동안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38년을 함께 산 얼굴이었습니다. 박종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38년 동안 뭘 위해 살았는지 너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어? 이정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종수는 돌아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원 앞 계단을 내려오며 바람이 불었습니다. 양복 자락이 펄럭였습니다. 가벼운 바람이었지만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세 번째 변론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론이 모든 것을 끝낼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변론 기일, 6월의 마지막 주였습니다. 법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박종수는 일찍 도착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 주머니에서 낡은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네 식구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준혁이가 초등학생이었고 서연이는 아직 유치원이었습니다. 박종수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최도영이 도착했습니다. 형님,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피스텔 자금 출처, 국세청 확인서까지 준비했습니다. 이걸 제출하면 끝납니다. 박종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이정희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3개월 전보다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그 뒤로 아들 준혁이가 다시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법정 뒷문으로 한 사람이 더 들어왔습니다. 딸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아버지 쪽 방청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박종수는 딸을 보았습니다. 서연이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그 한마디에 박종수의 굳어있던 어깨가 조금 풀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최도영이 결정적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명예 오피스텔 매입 자금 1억 2천만 원에 출처를 확인했습니다. 원고의 퇴직금에서 이체된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원고의 퇴직금 3,200만 원이 피고 명의 계좌를 경유하여 오피스텔 매입에 사용되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이정희 측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최도영이 국세청 확인서와 은행 이체 기록을 동시에 제출하자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이정희에게 물었습니다. 피고는 이 자금 이체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정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관리한 돈입니다. 살림을 하면서 모은 겁니다. 재판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원고의 퇴직금이 피고 명의 계좌를 거쳐 부동산 매입에 사용된 것은 원고의 동의가 있었습니까? 이정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박종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도영이 형님하고 불렀지만 박종수는 이미 서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재판장이 허락했습니다. 박종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38년 동안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왔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봉투째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한 번도 열어보지 않고 건넸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종수의 목소리는 낮고 천천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아내가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저한테 돌아온 건
연금 150만 원뿐이었습니다. 38년 동안 번 돈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박종수의 시선이 이정희를 향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었어. 38년 동안 단 하루도 의심한 적 없었어. 근데 당신은 매달 내 월급을 빼서 몰래 숨기고 있었어. 그게 23년이야. 23년 동안 밥 차려주면서 웃으면서 나를 속였어. 법정안이 고요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서연이가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박종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돈이 탐나서 여기 서 있는 게 아닙니다. 38년이 거짓이었다는 게 견딜 수가 없어서 서 있습니다. 그것이 박종수가 법정에서 한 마지막 말이었다. 재판장이 정리 발언을 했습니다. 양측 증거를 모두 검토한 후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다음 기일에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오자 이정희가 박종수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정희의 뺨에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도 할 말이 있어요. 박종수가 멈춰 섰습니다. 이정희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월급만 갖다 줬잖아요. 살림이 얼마나 드는지, 아이들 학원비가 얼마인지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요. 나는 38년 동안 혼자서 다 했어요. 혼자서 아끼고 혼자서 모으고 혼자서 아이들 뒷바라지했어요. 당신이 관심이 없었으니까 내가 알아서 한 거예요. 박종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정희의 말에 틀린 부분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도둑질의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박종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관심이 없었던 건 맞아. 그건 내 잘못이야. 근데 숨긴 건 내 잘못이야. 그 두 개는 다른 거야. 이정희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법원 복도에서 3미터 간격으로 서 있었습니다. 38년을 함께 산 부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서연이가 박종수 옆에 섰습니다. 아무 말 없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법원 앞 계단에서 서연이가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잘하셨어요. 박종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판결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이 38년의 마침표가 될 것이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7월 둘째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박종수는 우산도 없이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비에 젖은 양복이 어깨에 달라붙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이정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 준혁이도 변호사도 옆에 없었습니다. 이정희 혼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보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뒤쪽에 앉았습니다. 최도영이 박종수 옆에 섰습니다. 형님, 어떤 결과가 나와도 담담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박종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섰다가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이정희는 혼인 기간 중 원고의 근로소득을 본인 명의 복수 금융계좌에
이전 및 은닉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또한 원고의 동의 없이 자녀에게 대규모 자금을 증여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이에 본법원은 재산분할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6억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6억 5천만 원. 박종수는 그 숫자를 멍하니 듣고 있었습니다. 이겼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정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돈을 낼 수 없습니다. 현금이 없습니다. 적금은 이미 해약했고 오피스텔은 아들 대출이자 갚는 데 썼습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최도영이 박종수를 보았습니다. 형님,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압류하면 됩니다. 박종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정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정희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자 준혁이가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다가 박종수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박종수가 아들을 보았습니다. 준혁이의 표정은 분노와 당혹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만족하세요. 이렇게까지 해서 만족하시냐고요. 박종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아, 내 아파트 계약금 3억. 누구 돈인지 알고 있었지. 준혁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알면서 아버지한테 한마디도 안 했지. 준혁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엄마가 하지 말라고. 박종수가 끊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버지는 몰라도 되는 거야. 그게 내 대답이야. 준혁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습니다. 박종수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나도 내가 이런 아들인 줄 몰랐다. 준혁이가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걸어나갔습니다. 박종수는 아들의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이 부자 사이 마지막 대화였다. 서연이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박종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는 않다. 서연아, 내 아버지, 오빠한테 너무 심했나? 서연이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빠도 잘못한 거예요. 아버지가 심한 게 아니에요. 박종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을 나오자 비가 더 세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우산을 펼쳤습니다. 아버지, 같이 가요. 박종수는 딸의 우산 아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비 좀 맞을게. 아버지, 혼자 좀 있고 싶다. 서연이가 멈춰섰습니다. 박종수는 비를 맞으며 법원 앞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양복이 흠뻑 젖었습니다. 주머니 속 가족 사진도 적고 있었습니다. 최도영이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형님, 비 맞으면 안 됩니다. 박종수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도영아, 고마웠어. 최도영이 말했습니다. 형님, 집행 절차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형님은 좀 쉬십시오. 박종수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6억 5천만 원을 받게 되었지만 가족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아내와는 법정에서 끝났습니다. 아들과는 복도에서 끝났습니다. 딸만 남았습니다.
딸마저 없었다면 그는 정말 혼자였을 것입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박종수는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젖은 양복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박종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겼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되찾았는데 왜 아무것도 돌아온 게 없는 것 같지? 원룸에 도착한 박종수는 젖은 양복을 벗지 않은 채 바닥에 앉았습니다. 벽에 붙인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계좌 내역서, 등기부등본, 계약서 사본. 그 서류들이 이제는 전쟁의 훈장이 아니라 폐허의 잔해처럼 보였습니다. 38년의 결혼이 완전히 끝난 밤이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오고 있었습니다. 강제 집행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정의 명의 적금과 예금이 압류되었습니다. 오피스텔도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최도영이 정리한 금액은 총 4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나머지 2억 3천만 원은 이정희에게 재산이 없어 받을 수 없었습니다. 형님, 현실적으로 이게 최대입니다. 나머지는 분할 납부로 매달 받으시게 됩니다. 박종수가 대답했습니다. 됐어, 그만하자. 4억 2천만 원이 박종수의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69회를 살면서 통장에 그렇게 큰 숫자가 찍힌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쁘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덮고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원룸 계약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좀 넓은 데로 이사하세요. 돈도 있으시잖아요. 박종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가 편해. 서연이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반지하는 몸에 안 좋아요. 겨울 되면 곰팡이 심해져요. 박종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사할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넓은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좁은 방에 혼자 있는 것이 차라리 나았습니다. 넓으면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박종수는 동네 공원에 나갔습니다. 예전에 혼자 앉았던 벤치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 벤치 옆에 또 다른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늙은 남자는 다 비슷하게 보이는 법이었습니다. 박종수는 주머니에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빗물에 젖었다가 마른 탓에 사진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내 식구의 얼굴이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박종수는 오래도록 그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들 준혁이에게서는 판결 이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지웠습니다. 아버지도 아들에게서 지워진 것이었습니다. 이정희의 소식은 서연이를 통해 간접으로 들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지금 오빠네 집에서 지내요. 오피스텔 경매 넘어가서 갈 데가 없대요. 박종수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박종수의 생활은 단순해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공원을 걸었습니다. 점심은 혼자 해먹었습니다. 밥을 짓는 법을 배웠습니다.
된장찌개도 끓일 줄 알게 되었습니다. 38년 동안 아내가 해주던 밥을 이제는 스스로 지었습니다. 어느 저녁 서연이가 손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5살짜리 아이가 박종수의 무릎에 올라탔습니다. 박종수의 얼굴에 오랜만에 주름이 접혔습니다. 웃음이었습니다.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아이는 아버지 편이에요, 언제나. 서연이와 손녀가 돌아간 뒤 박종수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 3개를 씻었습니다. 2개가 아니라 3개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녁이 조금 덜 외로웠습니다. 밤이 되자 박종수는 벽에 붙인 서류를 하나씩 떼어냈습니다. 계좌 내역서, 등기부등본, 계약서 사본, 전부 봉투에 넣어 가방 안에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그 가방을 장롱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가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반지하 창문 너머로 사람들의 발이 지나갔습니다. 3달 전에도 보았던 풍경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통장의 숫자가 늘었을 뿐 그의 하루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박종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되찾은 건 돈이었고 잃어버린 건 가족이었다. 어느 쪽이 더 큰지는 살아봐야 알겠지. 그날 밤 박종수는 반지하 원룸 형광등 아래에서 밥 한 공기를 혼자 먹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떠먹으며 38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신혼집에서 아내가 끓여준 첫 된장찌개 맛은 이미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은 박종수는 빈 그릇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38년이라는 시간은 싸는 데 평생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영수증 한 장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자리에 남는 것은 돈도 아니고 복수도 아니고 그저 텅 빈 밥그릇 하나와 혼자 앉은 저녁 식탁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